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한양대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얘기를 나눠보니까 오늘의 유영만 교수를 있게 한 힘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삶을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바라보는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역경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쾌한 말과 글의 힘이었습니다. 되도록 쉽고 재미있는 언어로 타인과 공감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언어의 마술사, 언어유희의 달인 유영만 교수가 얘기하는 나를 바꾸는 언어,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3일째, 사흘째입니다. 네. 좀 원 없이 우리 평소에 듣고 싶었던 유 교수님 얘기 듣고 있는데, 첫째 날은 이제 개천에서 용난 얘기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주셨고, 둘째 날, 어제는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책이 있었다. 네.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고 쓰셨고 했는지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역시 이제 우리 유 교수님 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유 교수님 책을 많이 봤습니다. 네. 여러 권 봤는데 특징이 언어 유희를 굉장히 잘하시고 즐겨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먹구름이 미래 밑거름이 된다. 또 의미를 심장에 꽂아 의미심장하게 만든다. 읽지 않으면 읽힌다. 쓰지 않으면 쓰러진다. 이게 좀 말장난 아닙니까, 이거? 네. 네? 이번에 내신 책 제목도 끈기보다 끊기. 네. 네, 뭘 끊는다고 그럴 때 끊기. 네. 왜 이렇게 말장난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 번 책도 써보고 대중 앞에 강연을 해보니까 일단 책이 잘 팔리는 첫 번째 비결이 뭘 것 같아요, 강 작가님?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비결? 네. 우선 내용이 독자들이 이렇게 읽고 싶은 내용? 네. 읽고 싶은 내용, 독자들이 읽고 싶게 하는데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뭘까요? 제목.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저것도 있죠. 저자. 저 같은 네. 사람은 그냥 나가요? 나왔다 그러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들이 주로 서가에 꽂혀 있지 않고 매대에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 게 좋은 거죠. 누워 있는 게 좀 꽂히면 끝난 거죠. 네, 꽂히면 끝나는 거거든요. 누워 있을 때 사람들한테 딱 오는 게 표지 디자인과 표지 디자인을 정면으로 나를 드러내는 한 줄이 바로 뭐냐면 제목이거든요. 제목. 네. 그러니까 저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컨셉 중에 하나가 저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독자들한테 첫 번째 어필하는 포인트가 첫인상이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줘야 될까? 그걸 늘 고민하세요. 이런 걸 늘 고민하는 거죠. 그게 말장난? 말장난이죠. 말장난 한번 해볼까요? 제목은요. 제목을 걸어야 됩니다. 제목을? 아니, 그만큼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말장난하다 혼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아니, 지금은 저는 이제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어떻게 이 한 줄에다가 잘 녹여낼까. 그래서 기억에 남게 할까. 기억에 남게.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도 임팩트 있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게 이제 라임을 맞춘다든지 언어를 이렇게 뒤집는다든지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평상시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 교수님 이렇게 글도 그렇고 말도 들으면 이렇게 불도장 찍는 것 같이 각인이 돼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언어를 디자인하라 해서 언어 관련된 공부를 평상시에 이제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전달되려면 결국은 언어라는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인데 A라는 옷을 입고 독자한테 전달하는 거하고 B라는 옷을 입고 전달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나만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어느 회사가 주 4.5일제를 실시한대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그래서 이제 경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주 4.5일제 전격 실시 이런 메일을 전 직원한테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서 뭐 이렇게 좋은 걸 하는데도 애들이 이게 반응이 없냐. 그랬더니 이제 언어가 잘못된 것 같다.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메시지를. 회사는 금요일 오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뭐 섹시하지는 않은데. 근데 그래도 좀 감성적으로 와닿는 거잖아요. 커피 머신이 고장났다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 커피 머신이 그동안 한 달 동안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의인화해서 감정이입이 되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언어를 이렇게 바뀌게. 그러니까 결국은 워드 체인지 월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워드를 바꾸면. 언어를 바꾸면 월드가 체인지 된다. 세계가 그러니까 바뀐다. 그렇죠.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은 내가 쓰는 언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좀 몇 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유영만의 체인지 이런 책이 있거든요. 체인지 그거 알죠. 그 몸체자에 어지린자 지혜지자. 그 몸을 움직이면은 뭐 깨달음이 와서 느낌이 와서 깨달음이 온다. 네.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지덕체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즘 아이들이 지덕체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할까요? 지만 하죠. 지를 많이 하죠. 덕은 거의 없어졌고 몸은 망가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롱런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가장 중심에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럼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할까? 그러면 내가 직접 몸으로 겪어보면 인이라는 인의 어지린 자는 겪어보면 가슴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인이거든요. 예, 공감 능력이고 타자의 아픔을 측은지심으로 생각하는 인이 오고 그럼 이게 머릿속으로 올라가서 정리가 된 결과물이 지혜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는 체인지. 그렇죠. 지혜는 몸의 산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체인지하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체인지가 필요하다. 영어의 체인지하고 이 우리말의 한자 조합한 체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체인지. 그래서 저의 비즈니스 모델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를 낯설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도 독서에서 나옵니까? 언어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강의 제목도 이제 이런 강의 제목이 있거든요.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경력. 네, 그러니까 남다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보면 다 역경이 있어요. 다 시련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역경학 개론 이렇게 개론책 읽고 감동받으신 경우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론책의 공통점은 몸으로 겪어본 체험적 깨달음을 갖고 쓴 게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편집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개론은 뇌를 공략할까요? 심장을 공략할까요? 당연히 뇌죠. 그러니까 뇌를 공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설명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의미를 머리에 꽂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직접 겪어본 사람, 체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설명을 최소화시키고 가급적 감성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 작가님이 말씀 주셨듯이 의미가 심장에 꽂히면 이제 그때 의미심장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언어 유희도 의미난의 의미심장. 의미심장한 거는 왜 의미심장하지? 의미하고 심장을 떼어볼까? 의미하고 심장이 떨어져 있네. 그럼 의미를 심장에 꽂으면 의미심장해지겠네. 뭐 이런 이제 장난을 자꾸 쳐보는 거죠. 붙였다 뗐다 조합을 해보고. 더 이렇게 각인시키고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그 1시간짜리 분량이면 1시간짜리 분량을 결국은 한 줄로 요약하는 거잖아요. 한 줄로 요약하려면 결국은 그 핵심을 내가 그 키워드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네. 뭐 하물며 우리가 SNS 이렇게 뭐 보낼 때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 그럼요. 왜냐하면 똑같은 언어인데 메시지의 옷을 다시 입히면 전달하는 사람들의 의미도 이렇게 달라 보이고 그죠? 이렇게 다르게 와닿는 거잖아요. 저는 또 사자성어를 이렇게 많이 바꿔서 또 그 언어 유희를 하거든요. 네, 사자성어.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면 공사다망이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네. 공사다망하면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뭐 그리고 저런 것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화위복 그러면 뭘까요? 전화위복.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복은 전화위복이다. 근데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 뭐 은유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이제 은유법을 잘 쓰는 것도 메타포의 의미 전달하는데 강 작가님 많이 쓰시잖아요. 은유 강의하실 때도 글 쓸 때도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서는 피클이다. 예를 들면 독서가 왜 피클일까? 은유법의 특징은 앞에는 반드시 추상명사를 써야 돼요. 사랑, 열정, 행복, 결혼 이런 거. 독서가 추상명사잖아요. 그럼 독서를 사전에 찾아보면 추상적으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독서 A 자리에 독서 추상명사 A는 B다. B 자리에는 보통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명사가 뭐냐면 책상, 의자, 피클, 오 이런 것처럼 만질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먹어볼 수 있고 그런 감촉이잖아요. 그거구나. 촉감이 확 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책 제목 중에 공부는 도끼다라고 쓰셨죠. 공부는 망치다. 망치다, 네. 망치. 네. 도끼는 카프카가 그랬고. 네, 카프카. 네. 망치다. 공부는 망치다. 망치는 보통명사지. 그렇죠. 공부는 추상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하고 망치, 은유법의 핵심은 추상명사와 보통명사를 갖다 붙여놓고 둘 사이에 닮은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공부도 뭔가를 깨부수는 거잖아요. 고정관념을. 망치도 뭔가를 깨부수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는 망치다. 그러면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것에 비추어 보니까 공부하고 망치는 공통점이네. 공부가 망치구나. 그럼 공부한다는 건 뭐지? 고정관념을 망치처럼 깨부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건 영향가 있다. 네. 그 은유 방금 얘기하신 거. 결혼은 양파다. 왜 양파일까요? 강 작가님 결혼해 보셨습니까? 까고 깔수록 좋던데. 네, 그게 아니라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눈물이 안 나왔죠. 그렇게 아세요? 지금 저는 까면 깔수록 재밌던데. 네네. 강 작가님 책에 보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을 해본 사람이 있어 경험이 있다. 은유법의 특징은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자, 결혼은 양파다를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는 까도 새로운 게 나온다. 하나는 까도 눈물이 난다. 그러면 까도 새로운 게 나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웃다가 예를 들면 까도 눈물이 난다 그랬다 빵 터진다. 그럼 그 사람은 일단 결혼해본 사람이에요. 그 공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양파 까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예상보다 자꾸 피곤한 눈물이 나. 그다음에 양파 까다 눈물이 나봤어.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양파가 팍 붙어가지고 닮은 점이 폭발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전달이 되겠네. 전달이 확. 그러니까 제가 결혼 전문가가 아닌데 결혼에 대한 은유법 20가지만 개발하면 1시간 결혼 전문가를 능가하는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의미심장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책을 100권씩 쓰셨구나. 뭐 결혼은 로또다. 왜 로또일까요? 로또요? 네. 맞는 뭐가 잘 경우가 안 맞지.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게 결혼했는데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으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고 로또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 끈기보다 끊기. 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것도 이제 저 책 제목에 보면 표지에 보면 그릿이 상단에 있고 밑에 퀴시 하단에 있거든요. 그릿이 이게 끈기죠. 끈기죠. 끈기. 네. 그릿이 한때 이거 뭐 엄청 많이 팔리던 아직도 책인데. 잘 팔리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고요. 그러니까 쓰신 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쓰신 것처럼. 그렇죠. 그릿이라는 게 그 이제 이런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쭉 분석해 보니까 이게 대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릿이. 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끈기를 발휘한 사람들이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도전을 하세요. 도전한 거죠. 네. 도전을 해야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반전을 줘야 이게
임팩트가 있어요. 임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끈기를 발휘하다가 인생이 끊긴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성공한 사람, 뭔가 경제 잃은 사람은 과연 끈기의 산물일까, 끊기의 산물일까, 이런 이분법적 사유를 하기보다는 둘 다 갖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근데 저는 뭐에 주목하는 거냐면 제가 에베레스트 산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철칙이 뭐냐면 반환 시간이 1시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후 1시? 오후 1시. 그러니까 정상이 100m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오후 1시야. 그럼 내려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왜 내려가야 되냐면 올라갔다 내려갈 때 날이 급속도로 쫙 어두워지면서 이제 그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무조건 거예요. 오후 1시가 되면 그냥 뒤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상 기록이 하나 있어요. 자, 몇백 미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저하고 강 작가님이 에베레스트에 갔어요. 근데 매년 엄청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저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러죠. 시계를 딱 보니까 1시인데 100m밖에 안 남았어. 올라가죠. 저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올라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끊고 내려간 사람은 100% 다 살았어요. 그럼 역사에는 누가 남을까요? 살은 사람이 역사에 남나요? 죽은 사람이 역사에 남나요? 살아야죠. 죽은 사람이 역사에 남거든요. 예를 들면. 올라갔다 죽은 사람들 다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것도 괜찮네. 네,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리고 예를 들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과나무 심어라. 사과나무 심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봤을 때 나한테 슬픔을 주는 사람은 끊고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은 끈기를 발휘해서 만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을 가급적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한테 보람과 행복과 의미를 주는 일들을 끈기 있게 발휘하는 거고 아닌 것은 그냥 끊어버리고. 아닌 것은 가급적 끊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일, 나한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없는 일 이런 거 매년 해봤는데 그런 건 가급적 끊어버리고 이제 에너지를 몰아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애매한데 그거가 계속 해야 될 일인가 끊어야 될 일인가.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네. 우리 작가님 저 여행을 떠나기 전날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죠. 내일 저하고 같이 크로아티아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심장이 떨리다가 여행 가면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는 다리가 떨리죠. 떨리죠. 그러니까 끈기와 끊기의 기준이 뭐냐면 다리 떨리는 일은 끊어버리고 심장 떨리는 일은 끈기를 발휘하는 거죠. 네,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해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뭔데요? 제가 예를 들면 고시 공부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시 공부를 끊어버렸죠. 왜? 다리 떨리고 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 않으니까. 네, 두 번째 제가 끊은 게 뭐냐면 담배 끊었거든요. 고3 때 담배 피우다가 한 20년 피우다가 담배를 끊었어요. 술도 끊으셨습니까? 술은 안 끊었어요. 왜요? 술까지 끊으면 험난한 인생을 살기가 좀 어려워서. 그 끈기 있게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죽어요. 네. 어제 사하라 사막 갔다 죽을 뻔했다며. 그렇죠.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건 담배 끊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끊으셨나요? 하루는 이제 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오줌을 끊을 테니까. 아들이 몇 살 때요? 어렸을 때죠.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었죠. 오줌을 끊겠대요? 네. 밥을 끊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끊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한때 드럼을 연주했었거든요. 제가 드러머였었어요. 언제? 네, 한 7, 8년 전. 네. 그래서 드럼 치는 게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다가 야, 우리 밴드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밴드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드럼을 3년간 쳤어요. 이야, 오래 하셨네. 네. 근데 드럼 치기 전날 항상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하기 전날은 다리가 떨리고 강연하기 전날은 심장이 떨리고. 강의가 맞구나. 강의가 저는 이제 강연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박치더라고요. 박치. 음치. 다리 떨리지. 다리 떨려요. 근데 그거를 참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그걸 폼나게. 폼나게. 그래서 그걸 계속 하느니
앞으로 살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다리 떨리는 일은 빨리 끊어버리고 심장 떨리는 나는 강연에 집중을 하자. 아하.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된 거죠. 예. 실제로 그렇게 본인부터 이렇게 끊으셨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런 말 이제 할 자격이 있으시네. 예, 우리 강 작가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가질 것 같아요. 유영만 교수야말로 끈기의 선물 아니냐고. 영접공에서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근데 이렇게 보면 저도 끊어낸 게 많거든요. 특히 인간관계 잘 끊어내야 됩니다. 예.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즐거움도 느끼고 관계 속에서 가장 통렬한 아픔도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이제 어떤 걸 끊어야 될 줄은 알겠어요. 예. 다리 떨리는 거 이런 거 끊고 인간관계 뭐 이런 거 끊고 해야 되는데 막상 또 끊으려고 하면 이게 그게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담배 끊어야 되는 줄은 아는데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번만 어떻게,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자꾸 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도,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끈기 있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알람을 끄잖아요. 알람을 끄는 순간 이제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가 막 생각나는 거죠. 어제 강 작가님하고 술 한잔 했으니까 이제 컨디션 회복하고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네. 또 절대 뭐 안 되는 거지. 비가 나를 보호하사 막 이런 또 이제 합리적 핑계거리를 계속 하나씩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을 끈기 있게 하게 된 비결이 뭐냐면 알람을 딱 끄는 순간 1초 이내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예? 그것도 일종의 끊는 거네. 그렇죠. 잠을 딱 끊고. 잠을 끊고 생각을 끊는 거죠. 생각을. 네. 생각을 변명을 끊어버리는. 변명을 끊어버리고. 자기 변명을 끊어버리고 핑계거리가 생길 여지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고. 네. 근데 그 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죠. 독한 게 아니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을 딱 끈 다음에 그냥 무조건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근데 알람을 끄고 나서 1초가 넘고 5초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틀렸어, 그건. 틀렸어. 이제 안 해도 되는 10가지가 막 생각이 나서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즉시 뭡니까,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끊어집니까? 담배도 그냥 즉시. 네,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행동이 먼저 일어나면 딴 짓을 하면 저는 딴 생각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실천을 못 하는 것도 생각을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기 놓치게 되고 또 그러면 자기 합리화가 또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즉시 시작해버리면 네. 끊어버리면 네. 시작해보면 내가 고민했던 게 또 의외로 잘 풀릴 수도 있고요. 걱정했던 게 걱정거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의외로 또 뭔가 이어서 행동하는데 이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야,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이제 교육학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육공학. 예. 교육공학 전공이시고 이제 뭐 우리가 챗 GPT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뭐는 끊고 뭐는 끈기 있게 해야 됩니까? 네. 인공지능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동안 교육받아왔던 정답을 찾는 능력 있잖아요. 정답 찾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빨리 찾아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능력만 갖고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한테 당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을 평생 비서로 데리고 그 친구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쩔쩔매는 전대미문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집요하게 막 끈기 있게 질문을 막 던지는. 질문은 끈기 있게 하고 정답 찾는 능력은 빨리 끊어버려야 인공지능을 잘 데리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들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가리킵니다. 어디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르치지 않고 가리키는 거죠. 예. 어디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저쪽으로 가보자.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거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방향을 가리켜요? 네. 그리고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는 문제를 내는 능력. 그래서 저는 기말고사 문제를 아이들한테 출제를 시켜요.
네. 그래서 문제를 잘 내는 인재를 전문 용어로. 그것도 날로 먹으신 거예요. 문제를 내셔야지. 그게 왜냐하면 문제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풀기만 했지. 문제풀이. 문제를 잘 푸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요즘에 앞으로 인공지능한테 그건 당합니다. 인공지능이 다 풀지.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쩔쩔매는 문제를 내는 사람. 그런 인재를 전문 용어로 문제아라고 합니다. 아니 교수님이 그건 잘하시겠네. 그 엉뚱한 질문. 엉뚱한 질문.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김영민 교수가 추석이라는 칼럼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뱃살과 비무장지대는 무슨 관계인가요? 아무 관계 없지. 아무 관계 없죠. 근데 뱃살은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 있는 무책임한 비무장지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뱃살과 비무장지대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건 대답을 못 하겠네, 챗 GPT가. 그러니까 GPT가 결정적으로 약한 능력은요. 유추 능력이에요. 엉뚱한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 그걸 공략해야 되겠네. 그걸 공략하는. 그 인간이 할 일이네.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제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주로 하세요. 그런 이제 질문과 저는 이제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는 엉뚱한 질문, 새로운 문제를 구상하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하거든요. 결국은 기계의 존재 이유는 인간이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이디예요. 그러면 기계가 쩔쩔매게 하려면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친구가 잘 대답할 수 없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 제기 능력이 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제가 이제 그제 모시면서 제가 유영만 교회 그 교주에 제가 그 신도라고 그랬는데 네. 좀 기대를 배신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오늘 우리 유영만 교수님 직접 만나야 뵌 건 오늘 처음인데 어제 그제 3일 동안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끈기보다 끈기라는 책을 낸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였습니다.